자, 안녕들 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처음 시작할 때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거를 배웠나 하면은 취득세 앞에까지 배웠죠. 그런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게 5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들었나? 얘기 안 했나? 날 죽여. 그런데 이게 하루가 단축이 돼서 5월 10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인데 요게 취임식 다음 날부터 하기로 했다가 10일로 하루를 또 땡겼어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으면 20%, 30% 할증하던 것을 1년간 면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주 공부하기 좋아졌어. 이제는 그냥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2주택자 할 것 없이 양도하면은 세율이 똑같아요. 6에서 45%. 몇 단계라 배웠죠? 8단계.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할 때는 종부세도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았어. 근데 이제 중과세를 안 한다. 안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확정된 거. 요거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행령은 좀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은 국회 통과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확정이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학원 강의 나가면서 다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정하기 바로 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손을 봅니다. 요게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가 100% 폐지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게 작년 거로 우리가 작년에 95%로 우리가 1년간 할 거라 말씀드렸죠. 요것도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95%였던 것을 좀 더 후퇴해서 85%까지 확대하자. 이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개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숫자가 몇 프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니까 그게 확정되면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법 개정이 7월 달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 이건 12월에 통과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린 건 5월 말까지 개정되는 사항이 재산세, 종부세에 관한 거예요. 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니까 5월 말까지 개정이 돼야 돼. 그래서 5월 말까지 개정되는 것 몇 개 빼고는 올해 더 이상 개정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법 개정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은 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건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바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약집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수정되는 것 두 개만 고치도록 할게요. 괜찮겠어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피세예요. 양도소득세 세율. 60조. 자, 60쪽에 보면은 맨 위에 디귿번, 맨 위에 디귿번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나와 있죠. 여기에는 6에서 45%에다가 20% 할증돼 있죠. 요 20% 할증을 X 1년간 면제가 됩니다. 공부하기 좋아졌죠? 그 다음에 리을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6에서 45에다 30% 할증이라 되어 있죠. 요것도 X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조정대상 지역이 의미가 없어졌어. 대한민국 전국에 1주택, 2주택, 3주택, 100주택 다 세율이 똑같습니다. 6에서 몇 프로? 45% 된다는 것. 그래서 20%, 30%가 플러스 된다는 게 중과세 된다는 얘기야. 이게 1년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볼 때는 중과세가 없어요. 근데 내년에 시험 볼 땐 또 배워야 돼.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꼭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세법은 정신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58쪽 58쪽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디귿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또 나와 있죠. 그 중에 뭐가 나왔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B 1세대 1주택은 1년에 4%, 4%, 8%죠. 그런데 우리가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이제 받는다고 그랬죠. 다만 1주택만 다르고 2주택 이상은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가 토지 건물 나왔죠.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중과세가 면제가 됐다고 그랬죠. 중과세 될 때는 장기보유 못 받았어. 근데 중과세가 면제가 되니까 장기보유는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2%입니다. 몇 프로예요? 2%. 토지 건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1세대 2주택 이상은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몇 프로만 받을 수 있다? 2%. 보유기간, 거주기간 필요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바로 위에 니은 적용 배제 대상에 C 1세대 2주택 이상이 있죠. 요걸 삭제.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D번 1주택 입주권 하나 2주택이 되겠죠. 요것도 C하고 똑같이 삭제. 자, 그럼 정리 들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2주택 이상은 우리가 중과세를 갖다 하는 게 면제가 됐다고 그랬죠. 에? 그럼 중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받을 수 있는 거야. 받는데 1년에 몇 프로만 받을 수 있다? 2%. 1주택만 8%니까.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와 D를 지우란 얘기죠. 머릿속 정리가 안 돼요? 대단해. 여러분다워. 간단한 거예요. 자, 다주택자라 그러면 2주택 이상이죠. 양도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율은 똑같이 얼마가 된다? 6에서 45% 끝. 요건 이해 가요? 2주택은 20% 붙던 게 없어졌단 말이야 이제. 3주택은 30% 없어졌어.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을 수는 있지만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받는다는 얘기야. 조금 받는다는 건 우리가 토지 건물과 똑같이 1년에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2% 받는다. 끝. 요 두 가지 배운 거야. 그래도 헷갈려요? 더 이상 나 못해. 왜?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들어갈 때 또 설명 들어갈 거니까 내가 이걸 오늘 첫 시간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양도 배운 지가 언젠데 다 잊어먹었을 텐데. 그래서 불안했지만은 개정되고 확정된 거는 그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또 한번 얘기한다면 결론만 오늘 몇 번째예요. 다주택자는 양도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율은 6에서 몇 프로가 된다? 45%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취득세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5쪽입니다. 15쪽 펴놨나요?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요 납세 의무자다 그러는 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납세 의무자에 대한 것이 지문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출발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원칙 바로 뭐죠? 사실상의 취득자. 우리가 사실상의 취득자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요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누가 된다? 취득자가 되겠죠. 사실상의 취득자. 그러면 취득자는 알겠는데 사실상의 취득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했어도 취득세 내는 거고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낸다 이거죠. 그럼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된다. 사실상의 취득자 뜻 이해가요? 그럼 얘가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와요? 뻔해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으니까 세법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와. 두 가지가 세법이에요. 하나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는 틀리게 나오죠. 등기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두 걸레길 나옵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말뜻 이해 가겠어요? 바로 요게 체크해놨어?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뭐가 나왔냐? 등기 등록에 관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사실상의 취득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얘는 재밌는 건요. 지문에 힌트가 꼭 주어져.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볼까요? 두 번째, 요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나 기아는 만들었어. 만드는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자동차는 취득세 누가 내는 거죠? 소비자. 소비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승계 취득자가 되겠죠. 승계 취득은 남의 걸 내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차량은 소비자가 취득세 낸다. 소비자를 세련된 말로 뭐라 그런다? 승계 취득자라 얘기하죠. 그래서 차량은 승계 취득자가 취득세 내지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차량은 만드는 현대나 기아는 만드니까 취득세 안 내. 차량은 여러분이 취득세 낸다는 것. 그 다음에 나왔는데 부대 설비가 나옵니다. 조작 설비가 나옵니다. 이게 힌트야.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부대 설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취득세 내느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하고 있어. 주유소 사장님이야. 그런데 공터가 있어. 요걸 친구를 끌어들이죠. 야, 친구야, 나 주유소 사업하고 있는데 공터 있어. 이거 빌려줄 테니까 여기에다 터널 세차장 시설 한번 운영해봐. 그럼 자동 세차 설비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대 설비죠. 주유소의 부대 시설이야. 부대 시설은 우리가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부대 설비의 의미가 뭡니까? 철거하기도 쉽고 설치하기도 쉬운 거야. 그럼 만약에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3일 있다가 야, 나 여기 적성 안 맞아? 이거 철거해서 우리 고향으로 갈 거야. 철거하면은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껴먹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부대 설비는 딴 사람이 돈 들여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주유소 주인,
도망 못 가니까 네가 도망가도 얘한테 걷겠다 이거야. 근데 시험에는 주유소 사장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나오냐? 주된 건축물 소유자. 주된 건축물 소유자가 주유소 사장이죠. 그 주된 건축물을 뭐라고 그러냐? 주체구조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즉 주유소 사장이 취득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정답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야. 근데 정답을 지문에 꼭 주어져. 이거 찾는 연습하는 거야. 이건 틀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오잖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정답인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나온단 말이야. 답을 갖다 줘.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릴게. 시험에는 부대 설비가 나왔다, 조작 설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럼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는 가설한 자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시험은 이렇게뿐이 안 나와.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린 거야. 가설한 자다 그러면 갑이야 을이야? 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할 사람. 요 그림 이해 가나요? 해서 부대 설비가 나왔으면 철거, 금방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한 놈을 함께 취득자로 본다는 얘기죠. 해서 정리할게요. 부대 설비가 나왔다. 그러면 가설한 자다. 그럼 틀린 거고,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 설비가 나왔을 땐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다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 나오죠. 그럼 변경을 했으면 누가 취득세 내는 거냐? 당연하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 항상 힌트가 나와. 변경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변경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변경 시점에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는 것. 이해 가시나?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가액이 증가되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는데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냐?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했으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건데 요겁니다. 과점주주라는 건 몇 프로 초과 소유한다고 그랬죠? 50% 초과 소유해야 돼. 그러면 법인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점주주가 있는데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60%다 그러면은 법인 재산의 60%가 얘 거야. 지분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얘 거란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어. 그럼 10억짜리 취득을 법인이 했으면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으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몇 프로야? 그러면 10억에 대한 60%는 6억. 이건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과점주주가.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만? 60%.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건 누가 취득한 거대? 법인이 취득한 거야. 그러면 4억에 대한 것은 누가 취득세 내야 된다? 법인이 내야 된다. 요 비율 이해가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라는 개념은 뭐냐? 그 법인 재산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어. 취득했으면은
법인하고 과점주주하고 취득세를 나눠서 내는 거야. 과점주주가 100% 내는 게 아니야. 과점주주는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법인이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야. 말 이해가요? 이거는 절대로 계산 문제가 옛날에 나왔지만 안 나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내가 설명드렸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분율이 60%다. 그럼 60%만큼 법인의 부동산을 누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이것만 알면 돼. 과점주주다. 그럼 무조건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만 공부해도 됩니다. 오케이? 과점주주는 항상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과점주주에 대한 것. 자, 보세요. 지금부터 계산 문제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과점주주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주. 과점이라는 것은 독과점,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만이라는 건 몇 프로냐? 50% 초과 소유해야 된다. 여기서 50%라는 것은요, 한 사람 게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있죠. 아버지가 몇 프로, 어머니가 몇 프로, 아들이 몇 프로, 딸이 몇 프로 합산을 해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인데 과점주주들 노 과점주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나왔으면 세법에서 꼭 알아둘 게 있죠. 여러 사람이 나오면 항상 무슨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갚으면 엄마가 갚아야 돼. 엄마가 못 갚으면 자녀가 갚아야 돼. 항상 세법에서 여러 사람이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만 됩니다. 과거에 그래서 뭐가 나왔냐? 비상장법인 이렇게 옳은 지문 나왔고, 다음에 나올 때는 상장법인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상장이다 비상장이다 이건 다 이해 가시나? 증권시장에서 거래 매매가 된다 그럼 상장법인, 거래가 안 된다 그럼 비상장법인. 규모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어야만 되고 몇 프로 초과 소유해야 된다? 50%.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자, 그럼 출발합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을 했어. 법인을 설립할 때 몇 프로냐? 55%다. 좀 이따 50%다. 50%면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50% 초과해야 되는 거야. 51%부터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써. 여러분 명심하세요.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써야지만 취득세 의무가 있는 거야.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먼저 선을 그어놔야 돼. 그럼 50%는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취득세 안 내는 거야. 자격 미달이야. 이해 가나? 불안해 죽겠지 왜?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5% 취득을 했어. 그럼 5%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됐어? 55%. 55%는 과점주주라는 이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러면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쓰는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야. 그럼 몇 프로다 세금 내야 된다? 몇 프로? 55% 다 취득세 낸다 이게. 얘는 과점주주가 아니야. 어쩜 눈들이 오늘 개강날처럼 느껴지냐? 50%가 아니니까 과점주주가 아니야. 그럼 취득세 안 내. 나중에 주식을 또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 자격이 됐어. 그럼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야. 모두 몇 프로? 55%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나왔잖아.
자, 우리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모두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밀린 거 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럼 평생 55%까지는 세금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세금 낸 것은 앞으로 안 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매매를 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매매를 하면은 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되겠죠. 한 사람은 감소되죠. 바로 이거야. 증가가 되면은 취득이야. 감소가 되면 뭐야? 양도가 되는 거죠. 늘어나면 취득이고. 이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쉬운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증가된 것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 10% 또 취득을 했다.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65%. 그럼 과점주주 돼야 안 돼? 되는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지? 이미지. 이미면 뭐에 대한 것만?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가만. 그럼 증가가 몇 프로가 됐어? 10%만 세금 내는 거야.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평생 또 65%까지는 세금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이제. 그 다음도 증가분만 내는 거야. 그러면 여유자금이 없어서 주식 20%를 매각 팔았어. 65%에서 20% 팔았으니까 몇 프로 남어? 45%. 매각이니까 취득과 관계 있어 없어? 그러나 과점주주란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 30%를 취득을 했어. 그럼 모두 몇 프로가 됐다? 75%가 됐죠. 과점주주라는 이름 써 못 써? 어?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잖아. 그럼 과거랑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과거에 몇 프로까지 냈어? 지금 몇 프로 됐어? 그럼 증가분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가 되죠.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기 위해서 앞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냐? 단어만 찾으면 돼요. 보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뭐에 대해서? 모두. 이미 과점주주가 되면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도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분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야. 이해가시나? 노노노. 하나 더 준비했어. 난 여러분 이렇게 착해서 좋아. 신선해. 지겹게 설명했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권태가 없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자,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 한 번 더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 설립할 때 55% 출발했어. 그러면 55%면 과점주주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번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설립 시 55% 과점주주다.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다 그러면 이 회사 얘가 설립한 거야. 그럼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세 내야 돼. 또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설립하자마자 세금 부담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두 가지 다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항상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벌칙 많이 받아봤죠.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보는데 컨닝해서 적발이 돼서 하루 정학이야. 하루.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에 성질 난다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다 또 걸렸어. 이건 일주일짜리야. 그럼 일주일짜리 벌칙하고 하루에 벌칙이 나오면 합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큰 것만 적용하는 거야. 세법도 똑같아요. 회사를 과점주주로 출발하면은 이 회사 얘가 설립한 거야. 과점주주가. 그럼 법인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설립할 때는 둘 중에 무거운 세금만 걷습니다. 그럼 뭐가 무겁냐? 법인세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설립시는 뭐야?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취득세 안 내고 과점주주가 됐어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게 뭐냐?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안 낸 거고 얘는 법인세 내야 되니까 면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인 설립 시 55%면 앞으로 평생 55% 세금 면제야. 여기까지 무조건 면제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나? 여기에 면제가 됐다는 건 이 55%까지는 평생 안 내는 거야. 자, 그랬다가 주식을 5% 취득했대. 그럼 60% 됐죠? 과점주주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잖아. 이미.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만 과세가 되죠. 몇 프로가 될까? 5%가 된다는 거. 뒤엔 다 똑같아. 이미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무엇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에 대해서. 자, 정리할게요. 설립이 나오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면 무엇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네 가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한 번 더 봅시다. 요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 설립시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 과점주주면 뭐가 된다? 모두에 대해서. 이미 그럼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다시 그럼 뭐가 된다? 증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 이해 갑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설립시. 법인 설립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답이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 단어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해요. 앞뒤 볼 거 없어. 외국인 소유 다 필요 없어. 수입만 보면 돼. 수입하면 누가 취득세 내야 될까요? 수입하는 자. 바로 힌트가 나와. 수입, 그럼 수입하는 자 이러면 되죠.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상속. 상속을 받으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내야 된다?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죠. 다 누가 내야 된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인이라 얘기하죠. 따라서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취득세 내야 된다? 상속인 각자가 되겠죠. 뭐 일남이가 뭐 받았다, 이남이가 뭐 받았다, 상속인 각자. 재밌잖아. 수입이 꼭 나와. 수입하면 누가 돼?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상속, 그럼 누가 돼?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나왔어. 이거 틀리면 사람 아니야? 조합이 취득을 했어. 조합원용이라고 꼭 답을 줘. 얘나 노골적으로 답을 주는 거야. 여기 보세요. 조합이 샀어요, 부동산을. 근데 이게 조합용이 아니라 조합원용이야.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조합원이 되죠. 답을 갖다 준다니까. 이게 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문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려고 작정을 하잖아. 근데도 사양하더만 힌트를 다 주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런데 조합이 샀어. 둘 중에 하나예요. 조합이 취득했다. 그런데 조합원용이다. 조합원용이면 누가 취득세 내?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조합원용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조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두 갈래길이야. 조합이 취득했어. 그럼 조합원용이냐 아니냐 이거죠.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용이 아니면 조합이 되겠죠. 힌트를 줍니다. 매년 제반에서는 이거 틀린 사람 못 봤거든.
근데 어떤 또 신기록이 또 나올지 몰라서.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얘는 뭐냐? 자, 시설대여라는 말이 꼭 나와. 시설대여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세법은 영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렌터카 사업. 내가 렌터카 사업자야. 그럼 차를 사다가 빌려드려야죠. 그럼 이 차는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렌터카 회사가. 그리고 빌려주잖아. 그 렌터카를 갖다가 우리가 시설 대여라 하고, 렌터카 사업주를 뭐라고 얘기한다? 시설 대여업자라 얘기한다는 거야.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대여가 이 말이 꼭 나와. 시설 대여. 그럼 누가 된다? 시설 대여업자. 앞뒤 볼 거 없어. 우리는 뭐야? 답만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시설 대여. 아주 힌트가 나오잖아. 그럼 누가 돼? 시설 대여업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답이 쉬우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쓸데없이 나온 거야. 이건 어떤 경우냐? 장기 렌터, 리스할 때. 이럴 때는 뭐야?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라고 이용자 명의로 등록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야. 항상 어떤 명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대여 그러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시설 대여업자. 그 다음에 이거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아주 답을 노골적으로 줘. 이건 뭐냐 하면은 지입차라고 들어보셨나? 네. 지입차는 뭐냐? 내가 차주인이야. 내가 전세 관광버스 하고 싶어. 그러면 버스를 내가 사. 그리고 명의를 여행사 명의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명의랑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이 전세버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내느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차값 내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돼. 봐라. 버스는 비싸니까 할부로 살 거 아니야. 봐. 할부 계약서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고. 봐라. 이거 내 거야. 여행사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럼 취득세 누가 낸다?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자.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이해가시나?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나와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답을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오니까 두 개는 알아둬야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어. 가족끼리가 나왔다. 그럼 원칙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 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직계가족끼리는 항상 증여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그런데 아버지 거를 아들이 샀다는 증거만 있어. 입증이 되면은 남남처럼 매매로 봅니다. 그럼 입증되는 게 어떤 게 있어? 아들이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통장으로 계좌이체 입금된 내역이 확인이 되면 가족끼리도 매매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입증이란 말이 있나 없나 보면 돼. 입증이 나왔다. 증명이 나왔다. 그럼 남남처럼 유상, 매매로 보는 거고 입증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무상, 증여가 된다는 것. 요거는 오늘 취득세도 나오지만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똑같아.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의 뜻 또 해야 되나? 얘도 양도소득세에서 나오고 취득세에서 나와요. 자, 볼까요? 징그러운데 또 한번 해볼까? 숫자까지 똑같이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느냐? 10억.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부담이 돼. 그래서 일부러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얼마 빌릴까요? 지겹다, 지겨워. 아직까지도 7억, 이게 안 해온 사람이 있어, 그죠? 얼마나 했으면. 그럼 7억을 빌렸어. 그리고 아들을 불러줘. 야, 아들아, 상가 건물 너한테 공짜로 줄게. 증여.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 은행빚을 네가 좀 떠안어라.
그러면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줬다. 뭐라고 그러죠? 부담부 증여. 뜻은 꼭 알아야 돼.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줬다. 그러면 쌍방간이 어떤 납세 의무가 있나 보도록 할게요. 첫째, 건물이 나갔죠, 값이. 대신에 7억은 갚을 필요 없죠. 그럼 주는 사람은 7억 받고 파는 걸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3억은 증여잖아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주는 사람은 빚 갚은 것만 없애면 돼. 끝. 얘는 양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 아들 입장에서는 7억을 떠안았죠. 요 7억을 뭐라 그러냐? 채무 상당액이라고 그래. 그럼 채무 7억은 떠안았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7억 주고 산 거야. 그럼 7억에 대해서는 유상. 뭘로 본다? 유상. 그런데 채무를 제외한 게 얼마 있어? 3억. 3억은 공짜로 받았다. 무상. 뭐가 된다?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패턴이, 이건 벗어날 수 없어. 부담부 증여가 맨 먼저 나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뒤에 채무냐 제외냐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이거 벗어날 수 없어. 채무다 그랬으면은 이거 또 안 얻구나. 뭐가 된다? 유상. 채무를 제외한 건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무상. 이게 답이야. 1년 내내 이거 배우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봐라? 부담부 증여. 그럼 뒤에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 채무다 유상, 채무 제외다 무상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나? 이해 가야 안 가요? 어딜 가? 공부해야지.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채무상당. 아주 글자를 똑같이 써. 채무상당. 그럼 채무상당이면 유상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본다. 체크.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찍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겁니다. 얘기하죠. 그거 왜 그러냐? 안 나올 거 왜 설명했냐?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으니까. 작년엔 취득세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다 그러면 양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설명한 거예요. 제 뜻 이해 가요? 괜히 거기다 또 XX 쳐놓지 말고. 뭐가 나왔냐? 부담부 증여, 채무상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죠. 항상 누가 된다? 위탁자. 신탁이 나오면 무조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야. 자, 다시 한번.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위탁자.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위탁자. 신탁이 나오면 위탁자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갑이 관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을을 부르죠. 야, 을아, 나 건물 하나 있는데 네가 3년만 관리해줘. 믿고 맡겨. 그러면 내가 수수료 넉넉히 줄게. 이걸 신탁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물건 주인은 뭐라 그런다? 위탁자. 부탁을 했다 이거야. 맡겼다 이거야. 그러면 을은 부탁을 받았으니까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죠. 신분 이해 가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근데 이전 등기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낸다. 나중에 재산세도 누가 낸다? 위탁자. 주인이니까. 얘는 뭐야? 관리인이야.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취득세는 위탁자다 틀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최초로 나온 말이 있죠. 뭐냐?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이게 한 번 나왔어. 그럼 세법은요, 외울 것도 없고 지문에 힌트가 나오고 모르는 건 상식선으로 접근해. 세법 묘해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세법 몰라도 답은 맞아. 저게 뭐냐?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이거 해석하면 돼.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이 말은 뭐야? 위탁자가 바뀌었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팔았다 이거야. 그럼 얘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다 이거야. 그럼 위탁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매매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옛날의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나? 그러니까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위탁자가 바뀌었다, 물건 주인이 바뀌었다,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아니야,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다? 위탁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정원시설. 이건 아주 간단히 보세요. 정원시설, 부속시설이 나온다. 일단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요거예요. 이건 뭐 신시가지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자, 내가 먼저 토지를 조성했어. 땅을 만들었어. 정지작업했어. 그런 다음에 뭐가 밋밋해. 그래서 여기다 정원시설을 꾸며놨어. 그럼 땅이 좋아지겠죠? 땅값이 올라가겠죠? 정원시설로 인해서. 그럼 증가가 되면은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좋아진 거죠. 이해가나? 노.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허전해서 앞에다가 정원시설 만들거나 또는 조형시설, 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든가 있잖아. 오케이? 이러면 그만큼 건축물이 좋아지겠죠? 그럼 누가 취득으로 본다? 건축물 취득자가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에 가요? 그냥 땅에다만 정원시설했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좋아지는 거고, 건물을 짓다가 정원시설 만들었어. 그럼 건물이 좋아지겠죠. 그럼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지. 정원시설 두 가지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조형물 같은 거 봐요. 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있잖아. 또는 뭐 이상하게 만드는 거. 요즘 유행이 또 뭔지 알아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쇠막도기 같은 거 해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 하잖아. 처음엔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시설물을 볼 때마다 누가 좋아졌다? 건축물 소유자가 좋아졌다 이거야. 이해 가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토지에다 정원시설을 했다. 땅뿐이 없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시설물을 조성을 했다. 정원시설 만들었다. 그럼 누가 좋아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끝. 납세 의무자. 시험 때까지 이거 초과되는 게 없어. 이것만 달달달달 하면 되는데 지문을 다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단어만 찾으면 돼요. 복습 간단히 할까요?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첫째,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차량은 어떤 사람만 취득세 낸다? 승계 취득자. 부대 설비다 그러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되면 누가 취득세 낸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과점주주는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야 취득세 내는 거야.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수입하면 누가 된다? 수입하는 자. 상속이면 누가 된다? 상속인 각자.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형제가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항상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취득세 낸다? 조합원. 시설대여 누가 된다? 시설대여업자. 그 다음 뭐 됐고요. 그 다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원칙이 뭐가 된다? 무상 증여로 보는 거죠. 입증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가 된다? 유상. 부담부 증여는 뒤에 채무 상당이면 뭘로 본다? 유상. 채무를 제외하면 무상. 신탁재산 누가 된다? 위탁자.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뭐가 된다? 신위탁자. 그 다음 토지에다 정원시설 꾸몄다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대시설을 만들었다 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됩니다. 끝. 시험 때까지 이것만 달달달달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포인트만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들 여러분이 5, 6월 달은 왜 5, 6월인지 알아요? 5, 6월 그러잖아. 올인하라고. 5, 6월, 이거 큽니다. 웃을 일 아니고 5, 6월 달에 무조건 이유열을 막론하고 올인해야 돼.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 이게 여러분이 동차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야. 제가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조심하실 분들이 있어. 여러분 주변엔 천사왕마 있잖아. 그거대로 들으면 큰일 나. 지금이 유언비어가 제일 많이 돌 때예요. 그죠? 옆에서 그래.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미를 본 사람은 천사야. 야, 좀 힘들지만 해봐. 동차해봐. 될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몇 번 떨어지고 포기한 사람은 악마야. 재미를 못 봤으니까. 야,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뭐하러 해? 이거 어려운 거. 하지마.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악마야. 꼭 있으면 이때가 제일 돌아. 절대 남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 귀가 제일 얇을 때야. 또 뭐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 아유, 나는 1차가 아직 안 잡혀서 1차 먼저 잡고서 2차 할게요. 1차는 평생 안 잡혀. 뭔가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평생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건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잘 되는 과목이 있잖아. 이거에 신경을 뒀어. 왜? 여기서 많이 득점해갖고 빌려주면 되니까. 제 말 이해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1차만 해. 1차 했어. 2과목. 경우의 수가 있죠. 합격했어. 그럼 내년에 4과목 2차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이야. 내년에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가요? 부담 큽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동차를 했어. 동차를 했으면 경우의 수가 3개 생겨.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편에 6과목을 1년간 했던 걸 또 배우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가요? 두 번째, 1차만 됐어. 그럼 2차도 4과목만 내년에 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하죠.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운 좋으면 동차 된다는 얘기예요. 되는 사람들 비율이 꽤 많으니까. 그럼 1차만 하는 게 나아요? 1, 2차 같이 하는 경우의 수가 더 좋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심란하고 나 1차 안 잡혀요? 뻔히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떤 분은 뭐냐? 맨날 잠 안 자고 인터넷만 들어가. A사, B사, C사 다 자료 출력받아.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주고. 딴 사람은 그걸 도움을 해서 뭐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죠. 본인은 출력하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책을 이렇게 쌓아두고 각 출판사 자료 이렇게 갖고 있고 다 부질없는 거야. 한 놈만 패라 이거예요. B문각이다 그럼 B문각 것만 하나만 갖고 여기서 하는 요약집, 여기서 하는 문제집만 한 권씩만 달달달 하면 돼. 그럼 경제적 비용도 덜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나 마지막까지만 얘기할게요. 도움 좀 됐으면 좋겠어. 무조건 5, 6월에 올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나중이 되죠.
그럼 5, 6월 올인 안 하면 7, 8월 원서 접수할 때 1차만 또 접수하든가 중간에 포기하든가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60점만 되면 되는데 빌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민법 학개론 둘 중에 하나만 꽈락 넘어가면 돼. 왜? 두 과목 다 싫어하는 사람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빌려주면 되잖아. 그 2차는 뻔하잖아요. 공법 못해? 평생 안 잡혀.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에서 공법 빌려주고 공시세법은 본전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시세법도 어떻게 하느냐? 순서가 있어요. 지적법은 다 맞을 수 있어. 12개. 지적법은. 세법 16개 중에 12개는 내가 감히 장담해. 그럼 24개야. 그럼 등기법을 3번째 푸는 거야. 등기법은 3번으로 다 찍어. 풀면 틀려. 찍으면 몇 개는 건져. 이거 정확한 얘기예요. 제 이 얘기에서 도움받으면 꽤 됩니다. 왜? 우린 붓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해봤잖아. 여러분이 푸니까 틀려. 한 번어 찍으면 몇 개는 맞아. 그러기 위해선 지적법과 세법에 관한 걸 12개씩만 맞으면 되잖아. 지적법은 12개 돼. 세법도 16개 중에서 12개 됩니다. 그러면 등기법 12개를 갖다 한 번으로 찍으면 2, 3개는 맞아. 그럼 10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차 과목에서는 여러분이 민법은 잘하고 개론은 잘 못해요. 대부분이. 바뀐 분도 있지만. 그럼 민법에서 고득점 해. 그 다음에 학교는 자신 없는 거 꽈락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1차만 합격해도 1차만 해도 2년 배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동차를 해서 합격하는 분들도 꽤 된다는 얘기죠. 항상 보면 동차 합격이 의외로 많아요. 작년에도. 그전엔 동차 합격이 썩 많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동차가 늘어나. 나중에 다 조사 다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독한 사람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동차 붙으면 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따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법 평생 안 잡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중개사법에서 더 신경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 잡히면 한다? 평생 안 잡히는 걸 그럼 평생 배워야 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때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5, 6월이 올인해야 될 시기니까 요때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딴 데서들도 이미 기출특강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세법도. 여기만 천천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특강들 하는 거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체력상으로 힘들더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 5월부터 모의고사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건 강제로 봐야 돼요. 흐름을 잊어. 흐름을. 시간 배열이 안 돼. 그럼 나중에 다 찍는다는 소리 나와요. 그리고 모의고사 접수한 사람 잔소리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모의고사 접수한 사람은 꼭 집에 가서 풀지 마. 꼭 학원마다 접수는 하고 문제지만 갖다가 집에다 갖다 보관해. 취미생활인가 봐. 그 시간을 여기서 통제하에서 봐야 이게 모의고사지. 집에서 푸는 거 1번 지문 1번 풀다가 까톡 이러면 또 그거 보다가 이건 절대로 돈 낭비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강의한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시험 봤거든요. 하나가 꽈락이 지금 될까 안 될까 그 걱정이야. 나머지는 100점짜리도 있고 막 한데. 그래서 나는 그걸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문제가 있죠. 40개다 이거야. 40개 중에서 60점만 되면 되니까 그럼 따져봐요. 24개만 맞으면 돼. 난 눈에 담 나오는 것만 찍어. 그리고 쉬어보는 거야. 24개 됐다. 그럼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 다음 과목으로. 그렇게 하니까 시간 남고 그래서 다시 남을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해봐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럼 1, 2, 3, 4, 5 해가지고서 답이 제일 적은 걸로 한 줄로 쭉 써. 왜? 일단 60점 합격 점수 나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보는 것마다 붙고. 근데 2차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2차는 다 논술이니까. 그렇게 지금도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비.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안 되는 건 40점만 넘자 이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법령이 있어요. 이건 숫자도 되게 많고 맨날 여러분 배우듯이 이거잖아요. 부정, 부당이 나오면은 이걸 갖다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죠.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야.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야.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뭐 과목이 그런 게 있잖아. 그거 하면서 내가 터득한 게 이거예요. 비법이. 자신 있는 거, 눈에 띄는 거 먼저 해서 개수를 쉬는 거야.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다음 걸로 가. 그럼 시간 배열이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진짜로 국가시험 자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5, 6월 달은 올인합시다. 닥친 대로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앉아서 버티는 연습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납세 의무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좀 쉬었다 할까요?